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 더 나은 삶이라는 꿈 하나를 품고 태평양을 건넜던 이들.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어 그들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내 남은 생의 마지막 집은 과연 어디여야 하는가?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 땅, 대한민국. 그리고 내 피와 땀으로 일군 삶의 터전, 미국. 이 두 갈래길 위에서 고뇌하는 세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노년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캘리포니아에서 온 편지. 김영배 씨의 선택. 72살의 김영배 씨는 로스앤젤레스의 태양 아래 4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친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으로 두 자녀를 훌륭히 키워냈고 번듯한 집도 장만했습니다. 그의 노년 계획은 소박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연금과 평생 모은 저축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황혼을 보내는 것. 하지만 인생의 계획은 예기치 않은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김영배 씨의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내를 장기 요양시설에 모시기엔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월 수천 달러, 많게는 1만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은 평범한 은퇴자의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돌보자니 70대의 체력과 전문성 없는 간병은 아내에게도 자신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될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운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위한 기국.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기적의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았지만 요양병원 입원비가 월 150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시설 비용이 최소 4,000달러에서 6,000달러 이상인 현실에 비하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귀국 후 첫 6달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았고 유료 서비스는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교류는 메말랐던 마음에 따스한 정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또 다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아내의 삶은 안정을 찾았지만 정작 김영배 씨 자신의 삶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아내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건 제 의무고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문득 환자의 보호자라는 역할 뒤에 김영배라는 내 인생은 어디에 있나 싶은 순간이 반복되더군요. 대화할 친구도 소소한 취미를 나눌 이웃도 없이 오직 병원과 집만을 오가는 삶. 그 공허함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미국행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내를 한국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딸이 있는 뉴욕 근교로 돌아가 시설 입소 대신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어디가 더 낫다고는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내가 어떤 종류의 희생과 어떤 종류의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내 선택을 결정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뉴저지에서 온 박정아 씨. 마음이 먼저 아픈 귀국 68배 박정아 씨는 한국의 아름다운 봄과 가을이 사무치게 그리워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그녀에게 고국의 사계절은 동경 그 자체였습니다. 은퇴연금도 충분했고 오래전 서울 외곽에 마련해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재래시장을 보고 오후에는 햇살 좋은 창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소박한 삶. 그것이 그녀가 꿈꾸던 노년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의 간극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귀국 후 1년, 그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힘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군요. 하루 종일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교회 커뮤니티와 노인, 대학 활동을 통해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들과의 만남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동네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까지 예약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했고 비용 또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병원은 지척에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은 사무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몸의 병을 치료해줄 병원은 넘쳐나지만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보험이라도 사람 사이에 정까지 보장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박정아 씨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분 귀환. 추운 겨울은 따뜻한 온돌방이 있는 한국에서 지내고 꽃피는 봄부터 낙엽 지는 가을까지는 친구와 커뮤니티가 있는 미국에서 머무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곳에만 머물 수는 없어요. 몸을 위해서는 한국이, 마음을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시애틀의 이도훈 씨. 아직 내리지 못한 결론. 66의 이도훈 씨는 아직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컴퓨터 검색창에는 매일같이 한국 귀국 생활 후기, 교포 귀국 유료비, 은퇴 후 병행체류 같은 키워드들이 입력됩니다. 아내와 함께 시애틀의 한인 교회에 다니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질문이 그의 마음을 송곳처럼 파고듭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곳이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에게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방건강보험,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하나만으로는 결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찹니다. 이 병원이 내 보험 네트워크 안에 있나? 이 치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 약값은 또 얼마나 나올까? 진료실 문턱을 넘기도 전에 숫자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얼마 전 가까운 친구가 심장 시술을 받고 $15,000가 넘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재정 지원 신청서, 세금 신고서, 은행 잔액 증명서까지 온갖 서류를 챙겨 병원 재정팀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직접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받은 곳이 비영리 병원이라 일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이도훈 씨는 그때 친구의 얼굴에서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는요, 탕감을 해줄지 안 해줄지 아무도 미리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서류를 내고 기다리는 몇 주 동안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치료는 끝났는데 마음의 고통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만약 탕감받지 못하면 내 노후 자금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그 불안이 사람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는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심리적 모멸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 그 과정에서 겪는 자존심의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한국의 병원이 떠오릅니다. 진료실 앞에서 보험 적용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의사 선생님과 같은 언어로 아픈 곳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안정감. 물론 한국 병원의 짧은 진료 시간이나 긴 대기 시간 같은 단점도 있지만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년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이도은 씨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뿌리를 내렸고 그곳이 그의 정서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는 김정아 씨와 마찬가지로 병행 체류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은 한국에서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정서적 안정을 누리는 삶.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덜 후회하는 방식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한 곳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료비가,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유대가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만큼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선 당신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유료비 문제는 절감보다 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건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재정 상태를 파탄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충분한 사보험과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더 나은 맞춤형 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상태와 재정 구조에 어떤 시스템이 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가입니다. 둘째, 정서적 고립은 유료비만큼이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통하지 않더라. 많은 귀국자들이 겪는 역이민 우울증의 핵심입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국을 결정하기 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즉 지역 시니어 센터, 교회나 성당, 동호회 등 구체적인 관계 맺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셋째, 자리보다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이제 쉴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역할이 없는 휴식은 금세 무기력과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작은 봉사활동이든 취미를 가르치는 일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넷째, 결정을 미루기보다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다 지치기보다는 병행체류처럼 유연한 대안을 실험해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서너 달씩 한국에 머물며 생활비, 건강상태, 정서적 만족도를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노후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45년 만에 돌아온 고향도 낯설고 평생을 바친 이민의 땅도 온전한 내 집 같지 않게 느껴지는 혼란.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계할 시간입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때로 두 곳을 오가며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당신이 직접 설계하고 조율하는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